이게 분위기가 지금 흘러가는 거 보니까 꼭 처음 회복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찬양 집회하고 제가 끝나고 이렇게 설교나 강의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실은 오늘 찬양 집회 끝나고 바로 차 타고 도망가려고 했었어요. 왜 도망가세요? 왜 도망가세요? 사랑해요. 그러려고 했는데 이게 분위기가 그렇게 돼요. 예. 아마 다음 달 찬양 집회 끝나고도 또 아마 강의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회복교회 처음의 모습.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델이죠. 회복교회. 아시겠지만 회복교회는 오프라인 목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 게 이렇게 주중에 설교하고 이렇게 찬양 집회는 가끔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이게 이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어디까지 아무런 원고 없어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세 가지로 나눠서 일단 보고 지금 정세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봅시다. 저 기억나십니까? 6년 후에 태평양이 좀 오염된다. 독일의 킬 해양연구소. 여러분 그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오늘 뉴스에 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 올리고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태평양이요. 지금 산성화로 진행 중입니다.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그 카페 올라가서 보세요. 원래는 그게 그 산성으로 이렇게 그 수치가 높아지면 안 된답니다. 바다가 원래. 근데 지금 알 수 없는 이상 증상으로 인해서 산성화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 그 중앙일보가 보도했거든요. 위에 캡션을 혹시 방사능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침할 때 여러분들에게 예언해 드렸던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먹는 수산물들이 방사능에 오염돼서 돌아와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먹을 것이다. 역시 최근 뉴스에 지금 여러분들이 마트 가가지고 명태를 사지 않습니까? 명태를 7마리를 사요. 7마리 중에 1마리는 지금 방사능에 오염돼 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합니다. 다 뉴스에 있는 겁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제 설교 스타일은 없는 거 막 이거 어떻게 거짓말을 하지? 제 스타일 아닌 거 아시죠? 저는 팩트 아니면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대형마트에서 7마리를 사면 그 중에 한두 마리는 방사능에 오염됩니다. 또 왜 독일의 킬 해양연구소의 그 발표가 지금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느냐? 또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 쪽에서요. 역시 뉴스에 뜬 거예요. 우리나라의 뉴스에는 안 떴어요. 막 삭제해버리고 그래요. 캘리포니아 만쪽으로 지금 방사능 수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뭘 뜻하냐? 여기에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바로 관통해서요.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런데 전에 없던 그 방사능 수치의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방사능 수치가 급증하고 있다. 뭘 뜻하는 걸까요? 이미 후쿠시마의 방사능이 일로 넘어간 겁니다. 근데 물이 직선 코스인가요? 여러분 물은요 파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수도지 수도. 바다 수도? 이상하잖아요. 바다는 바다죠. 다시 말해서 여기 후쿠시마에서 직선거리로 캘리포니아 안에서 거기가 육지가 있기 때문에 그 방사능 수치가 되는 거죠. 수치가 되지 않는, 수치를 체크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퍼지니까요. 이렇게 퍼져온다고 했을 때 이쪽에만 방사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 위로도, 이 밑으로도 다 사람이 어떤 것을 먹으면 죽을 만큼의 치사량의 방사능이 퍼져나가고 오셔요. 과학적으로 그게 옳습니다. 과학적으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뉴스는요 형편없어요. 자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세월호를 예로 봅시다. 권사님, 세월호에서 배가 무너졌다. 사람들이 죽었다.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네, 예.
그걸 우리 권사님이 그 해경도 아니고 세월호 그쪽에 무슨 아는 사람이 있어 친척 통해서 들은 것도 아니고 권사님이 그 배가 진도 쪽에 가다가 제주도로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사람이 300명이 죽었다. 그걸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요 뉴스가 달라요. 뉴스가 달라요. 여기 그거 세월호 뉴스 외에 다른 곳에서 정보 얻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나 유병원이 좋거다. 나 유병원이 친구다. 아무도 없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제가 던져드립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통로는요, 창은요, 안타깝게도 오직, 올리예요. 언론뿐. 이게 아주 무서워요. 어제 집에서 개콘 보면서 깔깔깔깔 웃던 사람들이 언제 세월호 애들이 죽었냐 이거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언론에는 뉴스 외에는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창이 없어요. 창구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창문이 비틀려 있거나 깨져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분명히 그냥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면 하얀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거기다가 색칠을 빨간색을 색칠해가지고 우리가 보는데 밖이 빨간색으로 보이게 한다거나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왜곡된 진실을 지금 왜곡된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언론은요 아직은 전부 뉴월드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는 뉴스들은요 뉴월드 오더가 보게 해주는 것들 그게 거의 90% 이상이에요. 물론 뉴월드 오더라고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 독립 언론들이 혹은 기타 어떤 조선일보 안에서도 깨어있는 기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미처 편집장들이 다 검열하기 전에 기사를 올려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요. 어떤 미스, 이게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분명히 뉴월드 오더는 이 뉴스를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미처 다 검열하지 못하고 그냥 승인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여러분 기사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기사가 송고를 해서 올려놔요. 그럼 편집장이 뒤에서 그걸 보고는요. 그 제목도 바꾸고요. 뭐 기타 안에 있는 내용도 좀 수정하고요. 사진 배열들이 바꾸고요.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승인 딱 눌러야지 그게 외부로 노출돼서 어떤 그 웹사이트로 나가고 그 인터넷으로 퍼지고 그래요. 제가 몸담고 있는 좋은뉴스 신문사도 벌써 10년 넘었어요. 이 신문사 인터넷 신문이지만 그래도 영향력이 있어요. 지금 현재 다음, 네이트, 그리고 줌, 구글, 옛날에 야후 있을 땐 야후까지 총 5대 포털 사이트에 제가 기사를 쓰면 다 이렇게 떴다고요. 지금 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쨌든 그걸 중요한 게 아니고 이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소식들 그것들은 전부 뉴월드 오더가 승인했거나 아니면 보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여러분이 보는 것이 전부다. 걔네들이 쥐는 대로, 걔네들이 이끄는 대로 이끌림 받는 것이 우리들이다. 이걸 알고 기사를 보는 것과요. 이걸 모르고 기사를 보는 건 천지차입니다. 왜냐면 이걸 알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그 방사능 얘기하다 잠깐 빠진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이어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그 스미싱 그리고 뭐 농협에서 지금 1억 2천만 원 빼가가지고 그거 막 그 전 재산 날렸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요. 지금 계속 언론사에서 막 그냥 막 특집적으로 이렇게 막 밀어내고 있어요. 이게 뭘 뜻하냐? 다시 말해서 언론사에서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똑같은 기사인데 제목만 바꿔가면서 하루, 이틀, 3일 연속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뉴스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알면 돼요. 아, 지금 뉴월드 오더가 이 뉴스를 우리에게 세뇌시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캐치하면 돼요. 뉴월드 오더가 하는 일을 아는 거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냥 기사에서 매일 쏟아진다.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 세월호 사건은 명백하게 증거가 있어요. 지금 잠수함 충돌이라고 말하면 잡혀가거든요. 지금 잡혀가요. 구속됐어요. 잠수함 충돌
그 인터넷상에 잠수함 충돌이라는 거 유포해가지고요. 지금 그 경찰 수사 들어갔어요, 그 사람. 말하면 안 돼요, 이거. 자, 제가 뭘 말하는 거냐? 근데 여러분 세월호 관련해가지고요. 집중적으로 언론이 뭘 쏟아내냐면요. 유병헌, 청진해운. 세월호 사건하고 유병헌이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유병헌 아들 그 소도 같이 생긴 친구. 그 친구가 유대균이. 유대균이. 그 친구가 그 오피스텔에서 통닭시켜 먹은 거. 그게 무슨 세월호와 관련이 있어. 근데 언론은 그것을 막 특종인 것처럼 막 쏟아낸단 말입니다. 결과가 뭐예요? 지금 세월호 하면 사람들이 지겨워. 지겨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진짜 사실에 근접하는 뉴스가 하나도 없으니까. 맨날 나왔던 거 막 사람들 알죠. 야 그게 뭐 그러니까 지겨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특별법 안 되고 그 세월호가 학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처럼 흐지부지돼서 끝나버려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쨌든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이게 우리 시간이 있어요, 만남에. 저는 지금 어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물고기 잡는 법을 어떻게든지 가르쳐주고 싶어요. 홀로 서야 되거든요.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운동을 요즘 하세요. 운동을 하시는데 그 피트니스에서 그 국가에서 이렇게 무료로 운동을 이렇게 체크해주고 이런 게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거기 가는데 6개월만 있대요. 6개월만.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막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건강을 회복한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트레이너한테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비록 6개월의 시간만 있지만 그 6개월 시간이 지나고도 우리를 좀 돌봐줄 수는 없으니까 그랬더니 트레이너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계속 트레이너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가르쳐서 빨리 여러분들이 이 기술을 습득해서 이것 우리의 관계가 끝나도 여러분들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들이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제 마음도 똑같아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 홀로 쓰고 또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아는 그 법을 배워서 제가 없어도 제 설명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뉴스 딱 보면 아 이거 뉴월드가 지금 나한테 지금 뭔가 지금 보내는 신호네. 나 보라고 지금 하는 거네. 이런 것을 캐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선별하는 게 어렵지 않단 말입니다. 뉴스에서 매일 한 번, 두 번, 세 번 같은 기사를 계속 반복하면서 롤링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쏟아낸다. 그러면 그건 뉴월드가 여러분들에게 알기를 원하는 그거라. 자 그런데 후쿠시마로 다시 돌아갈게요. 아 이거 1시간 하겠네. 큰일 났네. 후쿠시마로 다시 돌아갈게요. 원고가 없으면 이렇게 막 죽는단 말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자 후쿠시마 여러분 그 독일의 킬 해양연구소가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랍니다.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앞으로 6년 후면 태평양이 다 오염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분석 자료를 냈단 말입니다. 그때가 2012년에 그걸 발표했어요. 지금 2014년이죠? 내년이 2015년이에요. 3년 지났어요. 그러면 3년 남는 거예요. 그 독일의 킬 해양연구소가 저처럼 아무런 이름도 없고 그냥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권위 있는 독일하면요 생체 실험 아시잖아요. 독일의 의학이나 독일의 기술은요 이겁니다. 이치방입니다. 이건 일본어인데 아 뭐야 이거 이럽니다. 걔네들이 발표했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사건 때 유대균이 통닭 먹은 것을 대서특필했다고 언론사들이. 오피스에서 통닭 뜯어먹은 걸 어떤 종류의 통닭을 뜯어먹었는지를 막 대서특필했단 말입니다. 그걸 뉴스라고. 그런데 여러분 뉴스에서 앞으로 6년 안에 태평양이 다 오염될 것이냐라고 들어보신 분 본 적 있는 분 YTN이 딱 한 번 보다고 끝이.
왜요? 뉴월드 오더가 그 기사를 여러분들이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중요해요. 왜요? 그게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인사이트가 바로 그거예요. 뉴월드는 알아요. 앞으로 6년 안에 태평양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얘네들은 알아요. 그리고 이걸 알기를 원치 않아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저는 기사를 보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기자로 10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계속 설교할 때 이 6년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걸 저는 아니까. 만약 이 6년 안에 태평양이 오염된다는 것이 거짓이고 신빙성이 없는 거라면요. 뉴월드도 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더 막 유포시켜가지고요. 아, 거짓말이다. 이렇게 역으로 공격하지요. 이렇게 막지 않아요. 보도 제한 안 해요. 우리 보도 제한의 신뢰를 우리 차 작가님이 아세요. 지금 차 작가님이 저랑 한 팀을 이뤄서 기사를 올리거든요. 제가 기사를 서치해가지고 프로그램에 올려놓으면 우리 차 작가님이 이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려주는 팀을 이뤄서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 세월호와 관련된 이 정부 쪽이 굉장히 나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세월호 실제 생존자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보도를 봤다는 겁니다. 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다 구했다라는 그 뉴스를 봤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거를 보도했다고요. 이걸 알렸다고요. 근데요. 얼마 만에 삭제됐어요? 4시간 만에 삭제됐어요. 4시간 만에 삭제됐어요. 다시 후쿠시마로 갈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다시 후쿠시마로 갈게요. 후쿠시마가 6년 안에 태평양이 오염된다는 것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보도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태평양의 산성화로 변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쪽에서 방사능 수치가 높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태평양 연안의 참치에서 지금 세슘 발견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먹는 수산물 대형마트에서 사면 7마리 명태 사면 그 중에 한두 마리는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고 태평양이 오염이 되면요 인류는 살기 힘들어져요. 방사능 피폭이 뭐가 무서운지 아세요? 그냥 공기 중에 여러분이 방사능 피폭되는 거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방사능을 노출돼 있어요. 자연 방사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간은 자연 방사능에 노출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인체에 치명적으로 공기 중에 노출되는 치명적으로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뭐가 무섭냐? 내부 피폭이 무서워요.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이 터졌어요. 그게 밑으로 깔아앉았어요. 방사능. 그거를 그 이끼들의 그 방사능이 올라와요. 그거를 어떤 그 조그만 것들이 그걸 먹어요. 그럼 그 안에 방사능은 안 사라지거든요. 먹어도 몸 안에서 안 사라져요. 그걸 물고기가 먹는 거예요. 그 이런 방사능을 가진 요 조그만 그 플랑크톤 이런 것들을 물고기가 먹는 거예요.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그 플랑크톤 안에 내재되어 있는 방사능이 그대로 이 안에 이 물고기 안에 그게 이렇게 저장되는 거예요. 그걸 더 큰 물고기가 먹어요. 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를 큰 물고기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그 큰 물고기 안에 방사능이 많이 쌓여요. 왜? 방사능이 안 사라지니까. 그거를 어부들이 길어다가 파는 거예요. 그걸 갖고 와서요. 해가지고 물 그리고 착착착 해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방사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직 태평양이 완전히 다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앞으로 3년 후 태평양이 다 오염된 다음에는 여러분이 먹는 수산물은 거의 다 방사능이 오염됐어요. 먹는 족족 여러분의 건강을 파괴하고 이 암에 걸리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3년 후 우리 중에 건강을 갖고 있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뭐 하나 어떤 문제점들을 갖고 살게 됩니다. 어쨌든 태평양이 오염되면 인류가 살 수 없다. 아, 나 대서양가 살래요. 여러분, 바다는 흐름이 없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구분되어 있지만요, 바다는 흐름이 없다. 따라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요, 죄송하지만 저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자, 이 대전제를 깔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자연에서 이제 3년 있으면, 3년 남았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3년 있으면 태평양이 다 오염된다. 이게 사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3년 있으면 우리가 병들고 우리의 생명이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라는 것을 깔고요, 이제 베리치로 넘어갈까요? 네, 베리치로 넘어갈게요. 제가 분명히 그 마지막의 층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비트코인 그리고 이런 그 RFID 같은 것이 앞으로 이 베리칩 사회를 여는데 이렇게 연동돼서 쓰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해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예언, 정말 예언 수준이었습니다. 뭘 예언해드렸냐면요, 스미싱 피해, 그리고 뭐 어떤 그 통장 사고, 이런 온라인 뱅킹에 대한 이런 그 전자결제에 대한 이 어떤 그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쏟아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질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분명히 3년 전에 여러분께 얘기했어요. 3년 전에. 마지막에 하면서.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죠. 어제 제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어제. 저는 분명히 자고 있었는데요. 7시 57분에 누가 제 아이디로 들어와가지고는요, 아이핀으로 인증을 한 겁니다. 누가 내 거를 해킹해가지고. 다행히 해킹하자마자 바로 제가 그 아이핀을 다 삭제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가 뒤져봤어요. 아이핀 도형. 그랬더니요, 쫙 나옵니다. 제가 그걸 읽어봤습니다. 몇몇 거를. 두려워가지고요. 막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어쩔 줄. 근데 아이핀 도형 갖고는요, 어떻게 못한답니다. 그 정도 갖고는 계좌를 뺄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여러분 IP 도형이라고 네이버에서 쳐보세요. 사람들 반응을 보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아, 이게 조금만 더 사람들을 공포분위기로 몰아가면,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게 바로 몸에 심는 거다. 이 유도할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 지금은 몸에 심지 않아서 여러분이 해킹당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면요, 안 받을 사람이 없겠다. 안 받을 사람이 없겠다. 제가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농협 해킹 사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아세요? 한순간에 자고 일어났더니요, 한순간에 통장에서 1억 2천만 원이 싹 빠져나갑니다. 한순간. 자고 일어났더니 그 사람 인터뷰를 땄습니다. 기자가 목소리 변조해서. 죽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뭐 전재산이 뭐 몇백만 원이 되고 뭐 날려봤자 모르고. 근데 지금처럼 그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몇 억이 있는 사람, 몇 억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몇 억이 그냥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농협 이어서요, 우리은행도 그런 인주사건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SHBC인가요? 거기도 지금 그런 사건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막 너무 이게 막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런 반면에 동시에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요. 전자결제, 다음 카카오부터 해가지고 뭐 페이팔부터 해가지고 이 전자로 쉽게 결제하는 그런 그 광고를요. 지금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과 연계해가지고요. 사람들 이 스마트워치 해가지고요. 그리고 왜 그거 보면 이렇게 전자식으로 이렇게 그 회복되고 보셨죠? 뭘 딱 누르면 여기에 스마트폰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누를 수 있는. 이게 다 연결된 겁니다. 하나도 따로 다 떨어진 게 아닙니다. 모바일 결제, 모바일 해킹, 스마트워치, 그리고 몸속에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몸 안에 있는 웨어러블인가? 웨어러블.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웨어러블.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해가지고요, 막 기하급수로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걸 유심히 보면요, 저는 그 기사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추적해봤기 때문에요, 그걸 보면 볼수록 제게 느껴지는 단 하나가 있어요. 베리칩밖에 없어요. 베리칩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몸 안에 심어야지만 여러분이 안전합니다.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베리칩으로 넘어가기 전에, 짐승의표로 넘어가기 전에 뭐와 같이 연결해서 보라고 했죠? 자연의 징조인 3년 안에 이게 태평양이 오염될 것이다. 3년 안에 태평양이 다 오염되면 인류가 살기 힘들어질 것이다.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이 상황을 보내니까요. 베리칩을 연계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 이 마지막 시대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융합되어 있거든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어요? 오이밭에서 간 매면 안 되죠? 아닌가? 뭐지 그거? 대나무 뜻은 간인가? 아니 모르겠어요. 대나무 뜻은 뭐? 신박근 간. 네, 갑근, 신박근. 아,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너무 공교롭지 않나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제 3년밖에 안 남은, 자연의 징조가 3년밖에 안 남은 이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그거에 맞춰서 마치 짠 것처럼 왜 지금 이렇게 베리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까? 연결되는 게 없어요? 저는 섬뜩해요. 소름 끼쳐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베리칩에 관련된 기사를 올려놓으면 여러분이 안 읽는다는 거예요. 클릭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데 저는 막 여러분께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그게 베리칩이거든요. 제가 지금 올리는 더 비스트 오브 거기에 올라가는 모든 것이 다 베리칩이거든요. 그 징조들이거든요. 근데 안 봐요.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들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만이라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셔야 돼요. 이제 자, 또 다음 부분에 넘어갑니다. 자연의 징조 후쿠시마 3년 남은 거 보시고요. 그거와 연계해가지고 지금 베리칩이 거의 이제 시행만 하면 될 정도로 원격으로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세 올려가지고 뭐 하려는지 알아요? 원격 의료 담배세로 증세해가지고요. 원격 의료에 필요한 자금을 남에 쓴대요. 담배세를 증세해서. 말이 돼요? 원격으로요, 남 얘기 아니고 베리칩이에요. 의료민요, 베리칩이라고요. 지금 또 정부에서 어떤 법을 냈는지 알아요?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도 마음껏 판매할 수 있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회복교 카페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다 올려놓은 거예요. 놀라시면 안 돼요. 제가 다 본 기사. 다 본 기사. 이게 막 미친다니까요. 저는 기사 보면 가끔 부들부들 떨린다니까요. 한번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요. 그게 의료민영화 관계되어 있거든요.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까지 전부 그냥 마음껏 이렇게 쓸 수 있는 법안을 얘기해가지고 지금 청년의사협회 어떤 의학회가 이거 국민 건강에 치는 거다 하면서 지금 막 벌기대하고 있어요. 그걸 야당이 승인했어요. 같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당 야당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 여러분 지금 미국 민주주의 좋다고 얘기하죠.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미국 대통령, 미국 국방장관, 국무장관, 경제에 관련된 어떤 그 재무부 장관, 지난 60년 이내 CFR 회원에서만 걔네들이 다 해먹었어요. 미국 대통령, 미국 아까 말한 국방장관 얘네들이요 CFR 회원이 아닌 사람이 한 적이 없어요. 60년이에요. 미국 60년. 오바마가 나와도 CFR 회원, 힐러리가 나와도 CFR 회원. 미국은요 CFR 회원들의 나라예요. 걔는 누가 지고 있어요? 말해 뭐예요? 뉴월드가 지고 있지. 민주주의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뭘 뭐로 떠든 야당 야당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드로 윌슨 대통령 아세요? 우드로 윌슨.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 연준 지금 FRB 있죠? 1913년에 우드로 윌슨이 서명했어요. 미 연준 합법화. 미 연준에서 미국의 그 달러를 찍어내는 그거를요 1913년에 승인을 했어요. 우드로 윌슨이 처음부터 그런 줄 아세요? 처음에 반대했어요. 암살당할 뻔했었어요. 그 후로 꼬랑지 내렸어요. 우드로 윌슨이 죽기 전에요 회고록을 냈어요. 지금도 그 책이 있을 거예요. 회고록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내 대통령 그 시절 중에 내가 가장 큰 죄는 강압에 의해서 FRB를 승인한 것이다. 그렇게 회고하고 죽었어. 지네 말 안 들으면요 대통령 그냥 죽여버려요. 많이 죽였어요.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 야당 지금 웃기는 겁니다. 웃기는 겁니다. 시원한 겁니다. 걔네들 전략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서로 싸우면서 의견을 분해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거나 싸우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이게 뉴월드 전략. 우리나라도 똑같아. 야당, 여당 막 서로 막 그 국회의장에서 막 멱살잡이 하잖아요. 다 쇼다. 지금처럼 의료민영화, 그거 의료기기 이게 검증도 안 되는데 국민에게 사용하도록 했다니까요. 이걸 야당이 승인했다니까요. 아무 의미 없어. 이처럼 짐승의 표현, 베리치분 아시겠지만 세상 끝날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시행만 합니다. 시행만 합니다. 아시겠지만 의료기 그 신세계 백화점 그쪽 그 계열 이제 고객들의 모든 것을요 종이로 안 받아요. 다 전자로 받아요. 이미 병원들은요 전자 MR 그 의료기로 그 전자로 바꿨어요. 시행만 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요? 마침 태평양이 다 오염될 그 시점에 와서 지금 들어갑니다. 자, 경제로 하나만 더 나갈게요. 여러분 이걸 다 같이 보셔야 돼요. 다 같이 이 베이스로 다 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보시고 그러셔야 돼요. 아니 성경을 베이스로도 이걸 보셔야 되겠죠. 자, 일단 두 가지를 봅니다. 그 짐승의 표랑 그 자연 경제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우리나라 유이자라고 있습니다. 유이자가 뭐냐면 이자를 내야 되는 국가 전부의 그 부채를 얘기합니다. 뭐 가계, 기업, 가계도 1200조고요. 부채. 기업도 1200조고요. 여러분 기업이 1200조면요. 끝장난 겁니다. 왜냐면 OECD에서 그 90% 이상을 넘어가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걸로 이렇게 치부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기업 부채 그 비율이요 OECD 경고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어쨌든 가계 1200조, 기업 1200조, 정부 합쳐가지고 한 1100조, 그리고 기타 무슨 그 민간 예금들, 그러니까 민간 은행이 어떤 그 은행채를 발행해가지고 돈을 빌린 거, 돈을 이자를 줘야 되는 거, 이 모든 국가의 총 부채가요 지금 4,580조 가까이 됩니다. 국가가 이자를 지출해야 되는 그 부채가 기업, 가계, 정부 다 합쳐가지고요 4,500조 정도가 됩니다. GDP 대비 300%가 넘어갑니다. 일본의 정부 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GDP 대비 얼마인지 아세요? 240%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300%가 넘어갑니다. 우리나라가 넘버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GDP 대비. 너무 속이고 있는 거. 제 말은 진실입니다. 이 데이터가 있는 거, 백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분석해가지고요 올려놓은 백데이터가 있습니다. GDP 대비 300%. 이게 왜 안 무너지고 있냐? 왜 안 무너지고 있냐? 저금리 때문에 무너져. 저금. 근데 만약 금리가 떼니까 4,500조의 부채를 갖고 있다고. 지금 그 기준금리가 한 2%다. 우리 계산 편하게 5,000조로 갑시다. 5,000조로 갑시다. 기준금리가 2%다. 그러면 이자로 얼마 내야 되는 거죠? 5,000조. 100조. 매 100조요? 네. 그거밖에 안 돼요? 5,000조에? 예. 5,000조 2%? 2%. 100조. 그게 4%로 뛰면 200조 되는 건가요? 지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령층이 지난 7년 사이 2배로 하고요. 또 빚이 없던 사람들이 새로 빚을 갖게 된 비율이 30%가 넘어가고요. 예전에 빚이 없었어요. 근데 100명이면 100명 중에 30명은 빚이 없었어요. 근데 100명 중에 30명이 빚을 또 지게 되고. 어쨌든 간신히, 정말 간신히 적은이기 때문에 이자 내면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금리가 뛰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반드시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지금 뭐 제가 하나만 더 무서운 거 얘기해 드릴게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내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거의 제로금리 수준을 인하한다. 웃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본 내리잖아. 미국 내리잖아. 중국 내리잖아. 야, 우리는 내리면 왜 안 돼?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게임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박종훈 집사님이 일본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제 4배입니다. 경제 3위입니다. 경제대국 3위. 1위가 미국, 규모로. 2위가 중국, 3위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한때 1960년, 70년대는요, 세계 1위 국가, 경제 1위 국가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의 국민들의 가계 자산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비세어덕이죠. 일본 국민들은 아주 탄탄합니다. 국가가 부도하는 거죠. 국가가. 일본.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투자자들이 압니다. 저 개털입니다. 한국인이에요. 개털입니다. 똑같이 이 일본에 있는 은행도 0%입니다. 저도 0%입니다. 어디다 돈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돈 맡길래? 저하고 무슨 의리 있어요? 다 일본 은행에 맡기죠. 똑같이 0%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린다고요? 자살하겠다는 자살합니다. 자, 그 얘기 아니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 지금 몇 시야? 벌써 7시 반이야. 말에 이게 혀에 오토바이를 달아서 큰일 났는데. 자, 이런 상태에서 4,500조
부채가 4,500조. 금리 뛰면 한국은요 그냥 박살납니다. 자, 우리나라요. 우리나라가 기업이에요, 기업.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수출 수입이 우리나라 GDP에 거의 절대다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이 살아야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구조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100%를 넘어갑니다. 자,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래저래든 뭐 어버치나 매치나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려면 수출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동안 수출을 이끌었던 자동차, 선박, 반도체, 화학 이런 그 중장비 이런 것들이요, 안타깝게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거의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가지고요, 매출 이익과 그 현대자동차나 그 기아자동차 그 매출표를 보면요, 이익이요 쑥 급감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동차. 또한 선박 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저가 선박은요 중국이 다 잡아먹었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여러분 해드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스마트폰, 중국의 저가 샤오미 업체가요 잡아먹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장을 견인했던 그 주요 수출 기업들이요 지금 다 무너지는 거의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삼성, LG, 현대 이런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힘들어서 막 자르고 있어요, 인원들. 이런 상태에서 거의 IMF보다 실질적으로 더 위험한 이런 상태에서 빚은요 4,500조입니다. IMF 때 우리나라 빚 있었나요? 그리 많이 없었습니다. 국민들 빚 있었나요? 국민들 저축이 23%인데 무슨 빚이 있습니까? 국민들 괜찮습니다. 가게 괜찮았습니다. 근데요 지금은요 IMF보다도요 IMF에 비해서 가계는요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을 정도로 허덕이는 가계부채, 기업들 그때랑 비교가 안 되는 OECD 최고로 높은 비율의 기업부채, 정부는요 IMF 때 정부 빚 없었습니다. 빚이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했냐? 이명박 씨가 등극하고부터 빚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 백데이터를 보면 그렇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명박 씨가 멈췄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좀 그렇지. 이명박 씨가 멈췄습니다. 어쨌든 IMF에 비해서 정부 빚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계 빚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 빚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상태, 총 국가 부채가 4,500조인 상황에서 IMF 때 금리 얼마 오른지 아십니까? 최고 23%인가 25%까지 올랐습니다. IMF 때 금리가. 지금은 그렇게 안 될 거라고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담하기 힘듭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김종사, 어쨌든 IMF 극복했잖아. 경기가 순환이 되고 사이클이 있는 거지. 그거 지금 힘들고 그러면 구조조정하고 그래서 또 일어나겠지. 정말 만만의 콩떡입니다. IMF 때요. 유럽 건장했습니다. 일본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국 괜찮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계 경기를 이렇게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중심 국가들이 여전히 탄탄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는요, IMF를 통해서 어떤 수출, 우리 그 원화가 싸지면서요,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해서 그걸 그 외화를 벌어들여가지고 IMF로 나갔다.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물론 그것도 표면적인 얘기입니다. 그건 지금 얘기하자면 길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가서 CFR 만나가지고 샤바샤바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거다. 제가 한번 그거 지금 너무 기니까 나중에 별도로 한번 해드릴게요. 어쨌든 그때는 IMF를 우리나라가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여타의 세계 경제가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유럽 그냥 지금은 죽어나자 빠지고 있습니다. 유럽 그냥 죽어나자 빠지고 있습니다. ECB에서 유럽 중앙은행에서요 돈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독일 중앙은행, 프랑스 중앙은행 이런 데 돈을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이거 기업에 돈 빌려주고 가게에 돈 빌려줘서 그들이 뭔가를 사도록, 그래서 경제가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줘. 근데요 유럽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내려보내줬는데요 오히려요 그 돈을 갖고 다시 반납하고 있어요. 대출을 줄 곳이 없었어요. 기업의 대출에 기업이 안 빌려가요. 기업이 안 빌려가요. 빌려가 살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유럽 국민들이요 빚을 갖고 있어요 지금. 유럽 국민들 데이터를 보면 소비 안 해요. 유럽 소비 안 해요. 너무 어려웠어 지금. 유럽 금융 지금 거의 박살 그런 수준에 가고 있어요. 일본 말이 뭐예요? 일본의 1년 예산이 900조 엔이에요. 900조 엔. 쉽게 말해 1000조 엔이라고 합시다. 일본 1000조 엔. 1000조 엔 중에요 40%는 50%는 세금으로 해요. 제가 계산하기 쉽게 대략 그 정도 돼요. 50%는 세금이에요. 50%는요 빚을 내요. 일본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가지고요 돈을 외국으로 빌려. 혹은 자국 국민에게 국채를 팔아서 돈을 이렇게 충당해. 어쨌든 빚을 내요. 빚을. 그래서 1년 예산 100조 엔을 낮춰요. 근데 일본 정부는요 100조 엔 중에 1년 예산 100조 엔 중에 이자로만요 30조 엔을 이자로 내고 있어요. 빌린 돈의 이자. 일본이 왜 금리를 올리지 못하냐? 왜 금리를 올리지 못하냐? 일본은 제가 거의 장담합니다. 영원히 금리를 올리지 못해요. 일본은 파산한 나라예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지금 아니 재정을 못하는데 금리를 못 올린다니까요. 그게 무슨 나라예요. 어려울 때마다 금리를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일본이 지금 매년 예산에 100조 엔이라는 예산에 30조 엔을 이자로 지금 내고 있는데 만약 금리를 지금 거의 제로금리 수준인데 만약에 2%를 올린다고 보세요. 60조 엔입니다. 60조 엔을 100조 엔의 예산 중에 60조 엔을 빚값내 내야 된다고요. 나라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일본 지금 파산한 지경이에요. 이미 파산했어요. 일본은. 특히 정부는. 잘 보세요. 제가 IMF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IMF 때 일본 괜찮았어요. 그래도 장기 침체 지나고 괜찮았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미국 어때요? 여러분 미국 지금 경기 안 살아났어요. 지금 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국이 경기가 살아났다고 증거로 제시하는 그 데이터가요. 자동차 판매 대수예요. 미국이 자동차 판매 대수가 지금 한 1000만 대 가까이 이렇게 올랐거든요. 근데 제가 회복기에 올려놨어요. 그거 다 빚으로 샀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날 것 같다. 이 자동차 리스로 인해서 지금 뉴스 나오고 있어요. 경기 안 살아났다고 해요. 근데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안 살아났는데요. 중국 어때요? 중국이요. 집이 남아 돌아요. 너무 많이 져가지고. 중국 거의 부동산 거품 지금 거의 끝장났어요. 지금. 중국도 더 이상 이 세계 경제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기들도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요. 지금 아등바등하고 있어요. 이처럼 세계 경제는요.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보면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세계 경제. 이 네 나라가 세계 GDP의 거의 절대 다수를 갖고 있어요. 나머지 러시아니, 오펙이니, 브릭스니 너무 초라해요. 너무 초라. 얘네가 다예요. 근데 이 얘네 4대 경제권이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이 4대 경제권이
지구가 만들어진 이래, 이 경제라는 것이 생성된 이래 처음으로 다 지금 개박살 나는 그런 중에 있어요. 한 번도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거기에 우리나라가 껴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속된 말로 중국에 수출해서 먹거리를 가져오지 않으면 그냥 망하는 그런 경제구조. 우리나라 수출의 3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벌어와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일본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처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그런 나라들, 중국, 일본, 미국 다 어떻습니까? 다 지금 막 죽어나가고 있어요. 죽어나가 빠지고 있어요. 한국 경제요? 건강하다고요? 아, 정말 저는 묻고 싶어요. 어떻게 대학 교수가 되는지. 아니, 대학 교수들이 그렇게 써요. 한국 경제는 펀더멘털이 좋아가지고 제가 그 금리를 내려도 우리는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뭘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뭘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그러겠죠. 알겠죠. 서울대 간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겠어요. 그죠? 알고 그래요. 유월도도가 시키는 대로 안 죽으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엠무시험 따라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서민만 딱 떼가지고 잠깐 보고 제가 넘어갈게요. 그리고 총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이 서민의 가계를 좀 봅시다. 서민 가계 자산의 80%가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따라서 부동산이 붕괴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요, 서민들은 줄초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서민 가계의 80%가 부동산입니다. 그럼 과연 부동산이 뜨겠냐 이겁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요, 서민 가계는 그냥 개박살 나는 거예요. 오랜만에 나왔죠, 개박살? 이거 욕 아닙니다. 그냥 개박살 나는 거예요, 진짜. 개박살. 부동산이 뜨겠냐? 여러분 뉴스 보면 뭐 나와요? 초등학생 아이들 없어가지고 그 초등학생이 문 닫아 이런 거 보세요. 생산 가능 인구 뭐 감소 이런 거 보세요. 노인층 확대 이런 거 보세요. 베이비 부머 수십만 명 은퇴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연령대가 5, 60대예요. 그들이 은퇴하면요 이제 돈이 없다고요. 돈이 없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50대 60대가 돼도요 여전히 자녀들을 돌봐야 돼요. 지금 시대는. 왜냐하면 청년들 자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팔아야 돼요. 또는 집을 담보로 자영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다. 따라서 첫째, 아이들이 준다. 이거 부동산 가격에서 굉장히 하락할 요인만 남겨놓은 거고요. 그리고 은퇴 베이비 부머 시대가 온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집을 던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거고요. 집이 공급이 계속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다. 생산 가능 인구가 뭐냐면요. 속된 말로 아파트를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어떤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미 미분양이 수년에 걸쳐가지고 엄청나는데 엄청난 양의 미분양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어야 되고요. 또 그 집을 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 이미 건설사들이 저축은행으로부터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돈을 이미 받아놓은 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 질 수도 없고 질 수도 없고 그런 진퇴양난의 건설이 빠집니다. 가계 자산 조금만 더 정리를 할게요. 가계 자산의 50%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1200조라고 자산이 지금 있죠. 부채가 있죠. 그 1200조 중에 600조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리고 600조는 자영업대출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영업이 붕괴하면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이 가계부채 600조 원이 터집니다. 가계부채 600조 원이 터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손들어 버립니다. 가계가 붕괴하면 그 불량 여신으로 인해서 은행들이 무너지고, 은행들이 무너지면 그로 인해서 기업들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국가가 무너지는 이런 순서로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자영업 잘 되나요? 자영업 잘 되죠? 이 강남 자영업 어떻습니까? 잘 되나요? 매출이요 작년 대비 50%가 줄었다. 자영업 작년 대비. 제가 이거 이 악기요, 악기 렌탈한 거예요. 3만 원 주고 오늘 쓰려고. 거기 그분이 크리스찬인데 우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냥 던졌어요. 사장님 요즘 매출 좀 어때요? 경기 많이 안 좋죠? 그랬더니요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더니 얘기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이 음향 렌탈하는 분들은요 5월이 제일 좋대요. 5월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뭐 스승의 날 이래가지고 그 많이 기계들을 빌린대요. 작년에 굉장히 바빴대요. 작년에. 올해요? 정말 죽었대요. 하루도 안 빌려. 작년하고는요 올해가 또 틀리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자영업자들은 대출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고요. 대출 받아서 감자탕집 차린 거예요. 그 이자 내고 있어요 매달. 근데 손님들 계속 줄고 있죠. 계속 줄어요. 장사 안 돼요. 손님들 그 소득이 없기 때문에 두 번 먹을 거 한 번밖에 안 먹어요. 장사 계속 안 된다고요. 근데 이자는 계속 내야 된다고요. 그런데 내년에 금리가 뛰면 여러분 왜 국민들이 두 번 먹을 거 한 번 먹어요?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 젊은 청년들은 결혼자금 대출, 아버지들은 하우스 대출, 하우스포 대출. 이래서 전 국민이 다 지금 빚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영업에서 뭘 못 사먹는 거 돈이 없어서.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금리가 오르면 기존에 3번 먹을 거 2번 먹었으면 이제는 금리가 오르면요 자기들도 내야 되는 그 학자금 대출 금리가 오르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도 오르죠. 당연히 차 사려고 대출 받았다 이거예요. 아 그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좀 다른 문제구나. 변동금리로 받았다면 그렇게 이자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소득은 제자리란 말입니다. 소득은 제자리예요. 근데 금리가 오르면 내야 되는 이자는 더 많아져요. 그러면 지금도 가뜩이나 3번 먹을 거 1번 먹는데 돈 없어서 내년에 금리가 오르면 3번 먹을 거 아예 안 먹죠. 그냥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거죠. 지금 직장인들이 그러잖아요. 예전에 직장인들이 모여가지고 음식점 갔다 이겁니다. 지금 직장인들이 편의점에서요 도시락 사 먹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자 내느라 바빴습니다. 그럼 자영업자들 어떻게 되겠어요? 개박살나. 자영업자들 개박살나. 내년에 아마 피눈 흘릴 사람들 많습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내년. 정말 피눈 흘릴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도 터져, 자영업자 대출도 터져, 가계부채 1200조가 터져. 그럼 기업도 무너져. 왜냐 기업이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물건을 사주니까 기업이 존재하는 거예요. 삼성이요 우리한테 와서 절해야 돼요. 아니에요? 삼성 스마트폰 우리가 안 사주면 지들이 어떻게 할 건데? 이건희 사장이 우리 왔어요. 이렇게 절해야 돼요 진짜 우리한테. 근데 지금 이러잖아요 이건희 씨가. 웃기는 거야 이게. 우리가 돈 벌어주는데.
근데 금리가 떼서 주택담보대출이 박살나고 가계부채가 박살나고 그러면 더 이상 기업 제품을 자동차를 누가 사? 돈이 없는데 파산했는데 무슨 돈이 있어 그 시대는. 그럼 현대자동차 박살나는 겁니다. 스마트폰 누가 사? 돈을 어떻게 내? 스마트폰 비를 어떻게 내? SK텔레콤 박살나는 겁니다. 제 말이 현실이 될 겁니다. 현실이 될 겁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터지고 주택담보대출이 터지고 그러면 기업들 함께 다 박살나고 은행 다 박살나고 국가 다 박살나게 될 겁니다. 그게 금리 인상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막을 수 없습니다.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 한 번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내년에 금리가 몇 프로 올리는지에 따라서 달려있지만 그러나 태평양 3년 베리시 다 된 거 그리고 금리만 뛰면 금리가 몇 프로 뛰는가에 달렸지만 금리가 뛰면 무너질 한국 경제 및 세계 경제 이것을 다 묶어서 보십시오. 하나가 보입니다. The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 보입니다. 이걸 다 묶어서 보면 대환란이 보입니다. 그 대환란이 너무나 근접해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팩트가 보입니다. 제가 지금 예언 받았나요? 주님 보여. 무너지는 게 보여. 도망가. 지금 환상 보고 그러나요? 다 분석합니다. 수년을 정말 여러분 몇 시간씩 컴퓨터에 앉아서 그 기사들과 씨름하면서 그 수천 개의 기사들과 씨름하면서 제가 뽑아낸 결론이요. 대화는 너무나 가깝다. 미치도록 가깝습니다. 그게 내년에 금리가 얼마나 오르는가에 따라 가지고요. 그 가늠을 그게 시금석이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같이 이렇게 융합하고 화합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요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쉽게 잊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잊지 않았으면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죽을 날이 많지 않다. 여러분 죽을 날이 많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안녕이라고 고할 시간이 얼마나 남지 않았어요. 환난 전 휴거가 성경적이라면 휴거는 조만간이야. 이게 성경적이야. 우리가 분석한 게 맞다. 대환란 전에 휴거는 일어나요. 저는 그걸 요한계시록 3장으로 여러분들이 증명해 보고 싶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너로 하여금 기억이 안 나게 네,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너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환난을 면하게 해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너 영접 기도하면 환난을 면하게 해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너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너 환난을 면하게 해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답은요 지키면 있어요. 지키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정말 예수님 믿고 정말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씀에 따라 지키는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만 해요. 그게 믿음이니까요. 지키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는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볼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시대. 믿는 자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믿는 자가 돼요. 주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포르노 끊어야 돼요. 술 끊어야 돼요. 담배 끊어야 돼요. 기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많은 더러운 것들 끊어내셔야 돼요. 아멘. 그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실질적인 실행 방법입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마지막 때가 다 됐어요. 환란이 열리라고. 아까 저거 잘리는 거 연습했죠? 들림받지 않으면 저기를 가야 돼요. 저기를 가셔야 돼요. 저희는 들림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반드시 지키는 자를 줘요. 지키는 자.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휴거가 가까워요. 지금까지 잘 왔잖아요. 잘 왔잖아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저희 집에 어떤 감사하게도 우리 이순주 관사님,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순주 관사님께서 제가 피곤하다 보니까 치료기를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게 들어가면 굉장히 뜨거워요. 힘들어요. 근데요, 너무 견디기 힘든데 그 부분을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땀이 막 비오듯이 나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이렇게 편안해지고 다시 이렇게 충전되고 그래요. 근데 그 땀을 내기까지 잘 견디다가요, 그 순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빠져나오면 말짱 도루묵. 지금이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잘 왔어요. 잘 견뎠어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땀이 나기까지는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조금만 더 견뎌서 땀을 내시면 들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잘 안 왔고, 그 조그만의 그게 너무 힘들다고 그냥 빠져나오면 이 길 가야 돼요. 이 길 가야 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길라작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자에 불과해요. 따라서 여러분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고 가르쳐주고 다시 이렇게 바꾸라고 이런 컨트롤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말씀 안에서 그 길을 제시해 드릴 뿐이에요. 거기까지가 저의 역할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 여러분 스스로 그걸 잘 들으셔서, 귀 있는 자가 꼭 들으셔서 여러분 스스로 각자의 삶에서 그 일을 해내셔야 돼요. 그건 제 몫이 아니에요. 김종사! 그러면 안 돼요. 주님 그러셔야 돼요. 홀로 서기를 하셔야 돼요. 비록 이 안에서 같이 있지만, 그러나 같이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 공동체가 영원할 수 있어요. 홀로 선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더 탄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길을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제 결론은, 제 설계의 모든 결론은 기도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어떻게 홀로 설 건데요? 어떻게 홀로 설 건데요? 기도 말씀은 답이 없어요. 이제 돌아가는 내일부터 아직도 열정은 모릅니다. 아직도 한 시간의 기도를 하지 못한다. 그냥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다. 농담에 이거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저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저기를 가기 싫으시다면 내일부터 기도 1시간 이상의 기도,
하루 10장 이상의 말씀. 무조건, 그냥 무조건. 일을 안 하더라도 그거는 먼저 하고. 그러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잘난 체가 아니고요. 저는 기도를 언제 더 많이 했냐면 지금보다도 제가 기자일 할 때 저는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회사 가서 밥 먹고 밥 빨리 먹고 그 근처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한 3, 40분 기도하고 퇴근하면서 집에 가기 전에 교회 들려가서 1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한 3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자일 할 때, 요 목회하지 않을 때 그렇게 물론 그걸 계속 꾸준히 한 건 아니지만 예,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했어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하세요. 시간 없어서 말씀 못 읽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읽으세요. 거듭 반복합니다. 기도 말씀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절대로 안 데려가세요. 왜냐?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박정훈 집사님이 여기 앞에 계시니까 박정훈 집사님. 여기 창정지가 있으면 창정을 했을 거죠. 우리 박정훈 집사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분이 있어요. 연애할 때. 정말 많이 사랑하지 않아요. 마음에서. 근데 입으로는 막 사랑한다 하면서 만나러 가자. 박정훈 집사님 아내분은 막 전화해서 만나러 오라고 그래요. 자기야 나 언제 시간 있어 그래. 근데 박정훈 집사님은 입으로는 여보 아니 뭐 누구누구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만나러 안 가요. 그냥 집에서 게임하는 게 좋아요. 텔레비전 보는 게 좋아요. 만나러 가기 싫어요. 입으로 사랑한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사랑하는 거예요? 혼인 빙자 간헐죄.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사랑이야. 사랑하면 만나러 가야죠. 밤에라도 새벽이라도 택시 타고 가서 만나야죠. 사랑하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나랑 가고 싶어요? 주님 보고 싶어요? 근데 성경을 안 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혼인빙자 간헐죄는 거예요. 왜? 예수님 신랑이 우리 신부잖아요. 신랑한테 나 신랑 사랑해요. 나 만나주세요. 그래놓고는 혼인빙자 사기죄 치는 거예요 지금. 성경 안 보면. 주님 사랑해요? 아멘. 만나고 싶어요? 아멘. 근데 기도를 안 해요? 혼인빙자 사기죄 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는요. 누가 그래요? 야 기도 말씀한다고 천국 가는 거야? 물론 기도 말씀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많이 쓰는 거지만 그러나 천국에 올라가서 보세요. 기도 말씀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 가서 보세요. 기도 말씀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천국 간 사람 중에 기도 말씀 안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답을 드렸어요. 저는 위기도 드렸고요. 이 위기를 해결할 답도 드렸어요. 제 역할은 여기까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셔서 이걸 영으로 들으시고 심장으로 들으셔서 새겨 넣으셔서 미친 듯이 기도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다 오셨음을 여러 가지 세상의 징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 말씀밖에 없음을 또한 가슴에 새겨 넣습니다. 하나님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 저는 이들의 목회자가 아니지만 주여 제발 이들의 목회자가 예수님께서 직접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주시면서 이들을 빚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만나서 정말 이제 그날이 곧 다가올 터인데 같이 만나서 얼싸안고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지막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